중국 전역이 충격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CCTV에서 방영된 단 한 편의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는데요. 일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 수천만 중국인들이 지켜본 이 방송은 방영 직후 중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한국 관광 상품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한국 제품 판매량은 3배로 뛰어올랐죠.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그는 어떻게 수많은 중국인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 번에 받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CCTV의 다큐멘터리 감독 왕리민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담아왔지만 한국만큼 제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여정은 어느 화창한 봄날 상사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게. 근데 2개월 안에 완성해야 하네. 회의실에서 던져진 이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K-팝 아이돌과 드라마,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중 하나로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한 기본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시작한 조사였어요. 방문할 명소, 맛집, 쇼핑센터 같은 관광 정보를 찾아보았죠. 하지만 자료를 찾을수록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가 어떻게 2020년대에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놀라운 성장은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중공업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성장세. 이런 성과는 중국이 여전히 추격 중인 분야들이었어요. 자료 조사를 하면 할수록 호기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 디지털 정부 시스템, 환경 정책, 교육 제도까지.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와 달리 이번에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K-팝과 드라마만 다루는 가벼운 문화 소개가 아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내는 심층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상사를 찾아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자 결국 허락해 주었어요. 시청자들이 정말 흥미로워할 내용을 찾아와야 해. 라는 상사의 말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꼭 취재해야 할 장소와 주제들이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한국에 대한 자료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제 열정을 불태우는 도전이 되어버렸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토록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중국이 배울 점은 없을까? 출발 전날 밤 베이징 아파트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공장, 스마트 시티 시스템, 전통시장, 교육 현장. 모두 꼭 방문하고 싶은 곳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이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이 예감이 이토록 정확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제가 본 숫자들은 너무나 놀라웠고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CCTV 사무실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통계 자료를 분석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가운 우롱차 한 잔을 마시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프의 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어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단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중국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우리에게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14억 인구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반면 한국은 남한 면적만 보면 중국의 95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는 5천만 명, 천연자원은 거의 없는 작은 나라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산업 구조였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농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기술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지금 전력을 다해 발전시키려는 바로 그 산업들이었죠. 통계 자료를 넘기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불평등 지표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어요.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 안전망도 꾸준히 발전시켜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교육 지표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수학과학 성취도 최상위권,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치. 게다가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GDP의 5% 이상 유지해왔죠. 중국도 교육을 중시하지만 이런 집중적인 투자와 성과는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혁신지수였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R&D 투자 비율, 연구원 수 등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였고 GDP 대비 R&D 투자 비율도 4.5%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혁신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분석하면서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으로 베이징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한국의 발전 모델에 집중하고 있었죠. 청소 아주머니가 사무실 문을 열고 놀란 표정을 지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런 제 모습은 동료들에게도 의외였을 겁니다. 평소 정시 퇴근을 중요시하던 제가 야근을 자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니요. 그것도 불과 한 세대 만의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역사도 더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줄거리 같았죠. 저는 이런 성공 스토리 뒤에 숨겨진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도 잠시 살펴보았어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역사적으로도 깊으면서도 아픈 서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민주화투쟁, IMF 외환위기. 한국은 수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더 놀라운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재난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는 민족성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숫자와 역사 뒤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제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꼭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취재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까지는 비행시간이 약 2시간 정도지만 저에게는 그 짧은 시간조차 길게 느껴졌어요. 곧 만나게 될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목에 걸린 카메라가 마치 제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준비했습니다. 취재팀 3명과 함께 왔지만 저 자신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직접 촬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탑승구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공항의 깔끔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넓은 공간, 자연 채광을 활용한 밝은 분위기, 효율적인 동선 배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대형 공항들과 비교해도 외국인 여행객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돋보였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면서 공항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청소하고 안내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중국보다 몇 년은 앞선 기술이었죠. 지문과 얼굴 인식을 통해 몇 초 만에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질서 있게 주행하고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야로 도시를 관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로 옆으로는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었어요. 코디네이터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약 70%의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대도시에는 아파트가 많지만 이렇게 정돈된 주거 환경은 처음 보았어요.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공원과 운동시설, 상가가 함께 있어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버스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그린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곳곳에 녹지 공간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 빌딩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정원들, 도로변의 가로수들. 이런 녹지 공간이 콘크리트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음날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공장 견학,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방문, 서울 시내 스마트시티 기술 취재 등 빽빽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베이징의 야경도 물론 아름답지만 서울의 야경은 좀 더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특히 한강다리들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 자체로도 낭만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것들에 대한 설렘이 있었죠. 처음 한국 다큐멘터리 제작을 의무적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내일부터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구나. 자리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제가 앞으로 보게 될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시내 탐방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의 깨끗함이었어요. 명동거리를 걸었는데 전날 밤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텐데도 상당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거리에 쓰레기통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깨끗한 거리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작은 카페에 들어갔더니 안쪽에 여러 개의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등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버린다니 놀라웠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와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으니까요. 지하철 역사는 매우 깔끔했어요. 베이징 지하철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의 청결함과 질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역사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은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은 물론 열차 내부의 혼잡도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 또 하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산부를 위한 핑크색 좌석이었어요. 일반 좌석과 다른 밝은 분홍색으로 구분되어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이 좌석은 오직 임산부만을 위한 배려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실제로 많은 승객들이 이 좌석에 앉지 않고 혹시나 있을 임산부를 위해 비워두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임산부가 탑승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의식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있는 핑크색 좌석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었죠. 중국보다 한참 앞서 있는 듯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서울의 비즈니스 중심지라고 하죠.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첨단 기술이 숨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 디지털 안내판, 태양광 쓰레기통, 공공 와이파이 존, 전기차 충전소 등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 발견한 또 다른 특이점은 카페가 정말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 블럭마다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 스타벅스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은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 이상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공부하고 업무를 보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찾은 한 식당에서도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종류의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많은 반찬이 모두 무료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리필도 가능하다니 중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을 자주 바꿔가며 이용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식당의 단골이 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였죠. 저녁에는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 작은 하천은 예전에는 복개되어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2005년에 복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했습니다.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청계천을 직접 보니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청계천 주변에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서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죠. 바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이 도시가 첨단 기술과 전통, 바쁜 일상과 여유, 효율성과 인간미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질서와 배려의 문화가 있었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차가 없어도 건너지 않는 모습,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습관.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국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에 불빛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베이징의 야경도 물론 아름답지만 서울의 야경은 좀 더 낭만적이고 조화로운 느낌이었죠. 한참을 바라본 서울 야경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찍은 영상들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서울에서의 첫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다음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문에서부터 엄격한 보안 검사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휴대폰은 모두 보관함에 맡겨야 했어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도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어요. 클린룸을 견학하기 위해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실을 통과한 후에야 클린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곳의 청정도는 클래스 1 수준이라고 합니다. 1입방피트당 0.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가 한계 이하라는 뜻이죠.
베이징의 대기 중에는 수많은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곳은 그런 입자가 거의 없는 환경이었으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클린룸 안에서는 로봇이 웨이퍼를 운반하고 기술자들은 중앙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공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놀라웠어요.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공정이 로봇과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현재 만들고 있는 반도체는 그 크기가 우리 머리카락 한 가닥을 1만 개로 잘게 나눈 것보다도 더 가는 선으로 회로를 그린다고 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빛을 이용한다더군요. 이 빛으로 실리콘판의 회로 모양을 새기는 첨단 기술인데 세계에서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한 회사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한국이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중국은 아직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졌죠.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이렇게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니 진심으로 놀라웠습니다. 반도체 공장 견학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화면이 실제로 접힌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중국에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지만 내구성 면에서는 아직 삼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삼성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8년 이상 투자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접히는 부분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전시관이었어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기가스 대신 물만 배출한다니 놀라웠습니다. 넥소라는 수소차를 직접 시승해볼 기회도 있었는데 전기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게 큰 장점인 자동차였죠. 환경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료로만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는데 20, 30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죠. 젊은 세대의 무한 잠재력을 서포트해주는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이 한국의 발전을 더 빨리 앞당겨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료로만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정부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이런 지속적인 투자가 없었다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중국도 기술 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의 기업들은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장기적 안목이 오늘날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해요. 기술 탐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 근교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 한국에도 여전히 전통시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시장 구경을 계속하며 떡볶이, 호떡, 붕어빵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도 맛보았습니다.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중독성이 있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떡볶이 가게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를 마음껏 촬영하라며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셨죠.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칠고 세 보이는 것과 다르게 챙겨주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한 그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이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특유의 정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 풍요로움도 한국의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취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기대 없이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제 열정을 다할 만한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수소차 기술,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 전통시장의 모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이 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이룬 성과와 질서와 배려가 살아있는 사회 시스템이었죠.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영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방송 전부터 SNS에 예고편을 올리고 홍보했지만 반응은 그저 그랬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여전히 한국을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방송 당일 저는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한국은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과는 다를 겁니다. 저도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큐멘터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의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특히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깨끗한 도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CCTV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분명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다큐멘터리 후반부에서는 한국인의 노동 윤리와 교육열을 집중 조명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마지막에 한국의 따뜻한 모습이 가득 담긴 전통시장과 음식까지 담아낸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SNS에서는 한국의 힘, 한국방문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졌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방송 후에는 한국 제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의 접속자 수가 평소의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폭발해 버린 거였어요. 단순한 문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중국 시청자들의 인식을 바꾼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은 것이죠. 상사는 이번 성공에 고무되어 더 많은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괄 디렉터가 되어 한국 시리즈를 만들자. 기술,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심층 취재해보면 어떨까?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사의 태도에 웃음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하는 제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 사회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지만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열, 근면함, 규칙을 지키는 시민의식,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모두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중국에 돌아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구나. 특히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의식,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 한참 부족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한 달 후 중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라는 주제로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담았어요. 한국의 기술력, 교육 시스템, 사회 질서, 환경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다시 서울을 방문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을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중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한 발 내밀 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의 변화야말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기대하며 입국장을 나섰어요. 이제 제게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은 중국인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낯설지 않은 이름이지만 한국의 더 많은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